안녕하세요. 빅액터스 연기 코치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훑어볼 작품은 안톤 체홉의 갈매기라는 작품입니다. 갈매기의 줄거리를 보고 간단하게 분석도 해볼게요. 저의 영상의 첫 부분은 늘 그렇듯 작가에 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톤 체홉은 러시아 작가죠. 안톤 체홉 희곡은 입시 지정 희곡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희곡이기 때문에 거의 입시생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안톤 체홉의 4대 장막, 벚꽃동산, 세자매, 갈매기, 바니아저씨, 이 4대 장막은 연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읽어야만 하는 희곡이기도 하고요. 이 줄거리 그리고 사실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안톤 체홉은 작가란 객관적인 사실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 그리고 경험할 수 있을 법한 일을 무대에서 다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작가였어요. 그의 작품은 인간의 단면적인 모습,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모습을 무대에서 관객이 볼 수 있게끔 해주죠. 특히 안톤 체홉 작품의 특징은 19세기 이전까지 나타난 낭만주의, 귀족주의를 비판하고요. 노동과 경제적 자본 사이의 모순에 첨예화되는 일상적인 삶을 직시합니다. 이것이 그의 희곡에 드러나는 사실주의 특징이에요. 이제 안톤 체홉 갈매기에 대해서 줄거리를 훑어보도록 하죠. 갈매기는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막, 2막, 3막, 4막 나눠서 줄거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1막에선 젊었을 때 유명한 여자 배우였던 아르까지나와 그녀의 연인 뜨레고린이 아르까지나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오게 되면서 시작합니다. 이 고향은 조용한 호숫가가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날 아르까지나의 아들인 뜨레플레프가 사랑하는 니나를 여배우로 세워서 공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공연장에 초대받은 아르까지나는 뜨레플레프의 공연을 보다가 중간에 회방을 놓게 되죠. 뜨레플레프는 굉장히 모욕을 느끼면서 도중에 공연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르까지나에 의해서 공연은 중단됩니다. 니나는 떠나고 뜨레플레프는 좌절하고 울고 말죠. 이렇게 1막이 끝이 납니다. 2막에서 니나는 존경하는 아르까지나와 뜨레고린이 마을에 왔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설레하고 있습니다. 반면 뜨레플레프는 자신의 공연이 그렇게 망쳐졌다라는 사실에 갈매기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니나 발 아래로 갖다 놓죠. 난 오늘 갈매기를 쏘아 죽이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당신 발 아래 바칩니다. 머지않아 나도 이렇게 되고 말 테니까요. 뜨레플레프는 자신을 바라보는 니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 걸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시 뜨리고린이 채우죠. 그러나 뜨리고린은 어쩔 수 없는 천상 작가였어요. 마침 뜨레플레프가 놓고 간 죽은 갈매기를 보고 그리고 순수한 연인 니나를 보면서 또 다른 영감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 니나와 뜨레고린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게 흥미로움을 느낀 뜨레고린. 이때 아르까지나가 뜨레고린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2막이 끝이 나요. 3막에서는 뜨레플레프가 머리를 붕대로 칭칭 감고 있습니다. 어머니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유일하게 평생을 사랑해온 연인 니나가 자신이 아니라 뜨레고린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땐 더 이상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었겠죠. 그렇게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뜨레플레프는 아르까지나 품에 안겨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르까지나는 뜨레플레프보다도 철이 없는 여성이었어요. 역시나 뜨레플레프가 원하는 만큼의 위로는 해주지 않죠. 니나의 마음은 이미 뜨레고린한테 향해 있다라는 걸 안 마샤. 뜨레플레프가 니나를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것처럼 마샤 역시 어려서부터 뜨레플레프를 사랑해온 여자입니다. 그에게 고백을 하려고 했지만 뜨레플레프는 니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죠. 자존감도 낮고 사랑을 갈구하는 방법을 몰랐던 마샤는 결국 자신이 좋다는 메드베젠코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르까지나와 뜨리고린은 이제 마을을 떠날 날이 오게 됩니다. 뜨리고린이 떠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니나가 뜨리고린을 찾아오죠. 니나는
자신도 이 마을을 떠나 모스크바로 가서 여배우가 되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뜨리고리는 그럼 우리 모스크바에서 다시 만나요 라며 약속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아주 진한 키스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랑이 다 엇갈리게 되죠. 사막은 2년 뒤의 일로 시작됩니다. 2년이 지난 뒤는 차가운 겨울입니다. 뜨리고린과 니나가 떠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두 사람은 동거를 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뜨레플레프 집에 찾아온 뜨리고리는 아르까지 나와 함께 있어요. 어머니를 맞지 않고 계속해서 소설을 집필하던 뜨레플레프 방에 니나가 찾아 들어옵니다. 니나는 2년 전의 그 순수한 여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헛소리를 되뇌이고 2년 전의 일을 되뇌이며 시간 개념 자체를 잃어버린 니나의 모습은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여인으로 변해버린 거죠. 뜨레플레프는 니나에게 이 영지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지만 이미 니나는 뜨레고린만 향해 있습니다. 내가 디딘 땅에 키스를 하다니 나 같은 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요. 전 갈매기예요. 아니, 여배우야, 여배우. 이렇게 니나는 자신이 갈매기인지 여배우인지 누군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정신찬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끝까지 뜨레고리만 찾고 있는 니나를 보고 뜨레플레프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니나가 자리에서 떠나고 뜨레플레프는 혼자 조용히 자신의 생을 마감하며 총으로 쏴 죽습니다. 이 갈매기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안톤 체홉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안톤 체홉이 한 말 중에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과 가지고 싶은 것, 이 두 가지를 열망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니나, 뜨레플레프, 뜨리고린, 또 마샤,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 반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안톤 체홉의 갈매기의 줄거리와 작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작품으로 들고 올지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희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네, 오늘은 한예종 연기과의 지정 희곡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건데요. 네. 네. 오늘은 그 2020년 한예종 연기과 지정 희곡 중에 하나인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에 대한 줄거리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네. 안톤 체홉의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뭐 20대까지는 체홉이 왜 대단한 작가인지 몰랐다가 30대 중반 넘어서면서 아, 체홉이 정말로 위대한 작가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대사만 들어도 뭐 좋죠. 그렇죠. 네. 체홉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인생, 인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느낌.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체홉이 이제 위대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네.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아직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아직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닐 거예요. 네. 어쨌든 안톤 체홉작 벚꽃동산의 줄거리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벚꽃동산의 줄거리. 파리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라네프스카야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5년 만에 벚꽃동산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벚꽃동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이미 경매에 넘겨질 상황이죠. 네. 로파이는 벚꽃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지만 라네프스카야와 그 오빠 가예프는 이를 거절합니다. 경매일이 다가오자 로파이는 벚꽃동산을 별장으로 만들어 임대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설득을 하죠. 네. 그런데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망설이던 라네프스카야는 결국 벚꽃동산을 경매장에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벚꽃동산이 경매에 붙여지던 날 네. 라네프스카야는 태하는 척하면서 악대를 불러서 무도회를 열죠. 네. 이 낭비욕이 정말로 심합니다. 네.
가예프와 함께 경마장에 갔던 로빠이는 자신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농노로 지냈던, 그러니까 거의 네. 노예와 다름없던 네. 그 벚꽃동산을 본인이 낙찰을 받죠. 네네. 그래서 벚꽃동산의 새로운 소유주가 됩니다. 네. 벚꽃동산의 새로운 주인이 된 로빠이는 네. 벚꽃동산의 별장을 짓기 위해서 나무들을 베기 시작합니다. 벚꽃동산을 잃은 라네프스카야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각자의 길을 찾아 모두 떠나죠. 네. 그리고 모두가 떠난 후에 늙은 하인 피르스만이 빈집에 홀로 남겨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작품이 끝나요. 네. 벚꽃동산은 19세기 말 러시아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귀족 계급의 몰락과 네. 신흥 자본가 계급의 발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아, 네. 뭐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지주 계급에 속하는 라네프스카야, 네. 그리고 그녀의 오빠 가예프, 그리고 농노 계급에 속하는 하인 피르스가 있죠. 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네. 옛날에 사로잡혀 있죠. 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는 로빠이는 네. 농노 출신이긴 하지만 신흥 자본가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 벚꽃동산은 백과사전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라네프스카야 가문은 대대로 이 영지에서 벚지를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귀족의 지위를 누려왔죠. 네. 그런데 1861년 농노 해방이 되고 일할 사람들이 다 떠나자 영지는 결국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의 마지막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벚꽃동산이 옛날에는 지주들의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재산이 됐었지만 새로운 시대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네. 그래서 새롭게 개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네. 네. 벚꽃동산은 구시대의 러시아 귀족사회, 과거의 전통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난 텅 빈 영지에 홀로 남아서 쓸쓸히 죽어가는 피르스. 피르스의 죽음은 벚꽃동산의 파산과 함께 구시대의 농노제, 네. 그리고 과거 전통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죠. 네. 저는 근데 뭐 그 상징이고 뭐를 떠나서 피르스가 모두가 떠났구만, 나를 다 잊었어, 네. 나는 다 잊었어, 아이고 피곤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되게 눈물이 나요. 왜냐면 나도 언젠간 그렇게 쓰러질 인생이기 때문에. 네. 체홉의 작품은 대단한 플롯도 없고요, 큰 사건도 없습니다. 기존의 드라마하고 좀 다른 작품이죠. 네. 다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담담한 삶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홉의 작품에 울림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체홉의 작품을 보고 있다면 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니까요. 네. 그리고 벚꽃동산은 그 중에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끔 하는 뛰어난 작품이죠. 네. 체홉의 희곡은 단조롭고 지루하고 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체홉은 그런 얘기를 하죠. 희곡이 사람들이 밥 먹고 날씨 얘기하고 카드놀이하는 모습을 담아내야 된다. 그 이유는 작가가 그러한 내용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무대 위에서의 삶은 정말로 그대로여야 되고 인물들 역시 그대로여야 된다. 네. 절대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네.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홉은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하는 거죠. 체홉은 벚꽃동산을 통해서 러시아 귀족사회가 몰락하던 혼돈의 시절, 기존의 가치들이 붕괴되어가던 시대에 벼랑 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벚꽃동산의 주제는 러시아 귀족사회의 몰락과 신흥 자본가 계급의 발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도도한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근데 뭐 제가 누누이 주장하지만 주제라는 건, 연극의 주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희곡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뭐 그렇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체홉의 작품에서 역할에 접근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네. 체홉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정형화된 캐릭터가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있는 인간. 네.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인물, 네. 그 자체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일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할 때도 그렇게 살아있는 인물이 되게끔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의 줄거리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네.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안톤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입니다. 1860년 러시아의 남부의 항구 도시 타간로크에서 태어난 안톤 체호프의 할아버지는 해방된 농노였다고 합니다. 자파상이었던 아버지가 파산하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생계를 위해 단편소설을 집필하죠. 의사이기도 했던 그는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작가로서 안톤 체호프는 인간 생활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단편소설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작가로서 체호프가 차지하는 위상은 상당히 높습니다. 말년에는 훌륭한 희곡 작품들을 집필하기도 했죠. 그는 평생 지병이었던 폐결핵의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체호프가 남긴 수많은 단편소설들 중 유명한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귀여운 여인입니다. 이 작품은 1899년에 가정이란 이름의 잡지에 발표되었는데요. 톨스토이마저도 극찬을 아끼지 않은 작품이었죠. 올렌카라는 한 여자의 삶을 상당히 짧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백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 특이한 느낌을 주는 소설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소개해드릴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들 중 첫 작품으로 이 작품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귀여운 여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올렌카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기구한 운명의 그녀는 2명의 남편과 1명의 애인을 두는데요. 첫 번째 남편은 쿠킨이란 이름의 극장주이고 두 번째 남편은 바실리란 이름의 창고 운영자입니다. 두 남편과 연달아 사별하는 올렌카는 자기 집에서 하숙을 하는 스미르닌이라는 수의사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에게는 샤샤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올렌카는 노천극장 티볼리의 극단주인 쿠킨이란 남자를 알게 되는데 불운하게도 그의 사업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올렌카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스타일이었고 그녀는 쿠킨을 사랑하게 되어 그와 결혼하게 되죠. 올렌카는 결혼 후에 쿠킨의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봐주며 지내는데요. 그녀는 남편의 의견에 완전히 동조해 다른 사람들에게 연극과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배우들과도 잘 지내서 배우들은 그녀를 귀여운 여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어느 날 남편 쿠키는 신인 배우를 찾기 위해 모스크바로 떠나는데 얼마 후 쿠키니 모스크바에서 돌연사했다는 비보를 받게 됩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 올렌카는 비탄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실리란 이름의 목재창고 관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죠.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하고 그녀는 과거에 쿠킨에게 그랬듯이 바실레의 목재창고에 나가 그의 일을 돕습니다. 올렌카는 바실레의 생각과 감정에 동조하여 그의 의견을 자기 생각처럼 받아들이고 그들은 집과 직장밖에 모르는 부지런한 생활을 이어나가죠.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집에는 수의사 스미르닌이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미르닌은 결혼하여 아들까지 하나 두고 있었는데 부부 사이가 멀어져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올렌카는 그들 부부가 자기네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죠. 올렌카와 바실레의 결혼 생활이 6년째 되던 어느 날 바실리는 감기에 걸려 병석에 눕고 얼마 가지 않아 사망하면서 올렌카는 다시 과부가 되고 맙니다. 그녀는 바실레의 장례 이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하숙을 주고 있는 스미르닌과 가까워졌고 그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죠. 올렌카는 어느새 스미르닌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여기고 그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유부남인 스미르닌과 올렌카의 기묘하지만 행복했던 동거 생활은 스미르닌이 소속된 부대가 멀리 이동하게 되어 그가 떠나면서 끝나게 되죠. 올렌카는 스미르닌이 떠난 이후로 마치 머리와 가슴이 텅 빈 사람처럼 지냈고 어떤 것도 그녀를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여름날 스미르닌이 불현듯 찾아오는데 그는 자신이 아내와 화해했다며 이곳에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하죠. 올렌카는 단지 그를 다시 본 기쁨에 자기 집에 다시 하숙을 하라고 권하고 스미르닌과 아내 그리고 그들의 아들 샤샤가 하숙을 시작합니다. 올렌카의 애정은 온통 샤샤에게로 옮겨가고 부모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샤샤를 마치 친아들처럼 여기며 보살피죠. 샤샤의 어머니는 먼 도시로 떠난 후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 스미르닌은 며칠씩 집을 비우며 샤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올렌카는 샤샤가 학교에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밤에 누군가 올렌카의 집문을 두드리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샤샤의 어머니가 샤샤를 먼 도시로 불러들이는 전보가 온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문을 두드린 사람은 밤 늦게까지 클럽에서 놀고 들어오는 스미르닌이었고 올렌카는 안심하며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애착하는 존재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올렌카는 소설 속에서 2번의 결혼과 1번의 동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인 쿠키는 극단을 이끄는 극단주였고 두 번째 남편인 바실리는 목재창고 관리인이었으며 동거남이었던 스미르닌은 수의사였죠. 이렇게 제각각 전혀 다른 경력과 직업을 가진 남자들과 생활한 올렌카였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약간 울리는데요. 오늘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돼 죄송하고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영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슬펐어요. 슬프죠. 네, 슬퍼요. 이런 거 또 할까요? 네, 극장을 빌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마이크 이런 게 잘 따라주지 않아서 아직 극장도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초유가 아닌가 싶은데 작가가 이렇게 극장을 빌려가지고 독자들과 연말에 이렇게 영화 하나 같이 보고 또 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뭐 이런 일이 사실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들 처음이시죠? 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연말 아마 오늘 송년회 이런 거 뭐 제끼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술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에는 뭐 작가죠. 네. 술보다. 네, 하여튼 반갑고요. 영화 아마 지금 보셨고 그 여운이 많이 남아 있으실 텐데 처음에 보시면 도대체 갈매기는 뭐고 왜 자꾸 갈매기는 나오며 그리고 이게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인물 관계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러닝타임이 길진 않아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러닝타임인데 그에 비하면 인물은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긴 영화를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자면 이제 짧게 그냥 끝난 것 같기도 한 그런 묘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연극으로 상연이 됐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톤 체홉이 굉장히 실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모스크바에서 몇 년 후에 좋은 연출가를 만나서 올렸을 때 비로소 이 갈매기란 연극이 가진 희곡이 가진 힘이 드디어 드러나면서 안톤 체홉을 대표하는 희곡이 됩니다. 반야 아저씨라던가 벚꽃동산 같은 것과 함께 그 말년에 물이 오른 기량들을 보여주는 영화죠. 갈매기는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상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갈매기란 희곡에서 작가가 그 보리스가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이야기를 쓰고 있다, 뭐 자기가 이렇게 적고 있다, 인물을 보면 막 묘사하잖아요. 그것도 안톤 체홉 모습 그대로예요. 안톤 체홉은 작가들 중에서는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 하면 이렇게 인물의 파일들을 계속 만드는 사람이었죠. 쉴 새 없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수첩에다가 어떤 인물의 캐릭터를 적고 그랬는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것은 갈매기를 보고 그 소녀를 보고 니나를 보고 그 어떤 그 생각하죠. 호수에서 태어나서 호수를 고향처럼 생각하고 호수를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우연히 어떤 도시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파멸한다라는 것인데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쓰지만 그것이 극 전체에서 이렇게 그대로 구현되잖아요. 그래서 갈매기는 뭘까? 어려운 상징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불운일 수도 있고요. 그죠? 생각지도 않은 불운. 갈매기는 총에 맞기 직전까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평화롭게 호수를 유영하다가 한순간에 추락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총에 맞게 되었는가 하면은 별 생각 없는 어떤 인간의 사소한 악의 같은 거죠. 사소한 악의 그냥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화려한 삶을 선망하죠.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모스크바의 또 화려한 삶, 배우가 되는 삶 이런 걸 선망했을 뿐이고 유명한 작가가 왔다니까 가서 인사하고 뭐 그 남자는 또 연상인 그 배우와 살고 있지만 보리스는 뭐 또 젊은 여자가 자기 좋다고 하니까 또 그냥 한번 와봐 모스크바 이렇게 하다가 그 여성의 인생을 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안톤 체홉의 굉장히 훌륭한 점은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이 모두 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순수한 악의를 가지고 남을 파멸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수롭지 않은 농담, 대수롭지 않은 빈정거림 이런 것들로 파국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현대적이죠. 처음에 연극이 시작되면 그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냥 아들이 그 엄마 온다고 좀 연극을 준비했는데 좀 잘 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 삐딱하게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이거는 뭐야 뭐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아들이 제발 집중 좀 하시라고요 막 이러는데 집중하기도 좀 어려운 연극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처음에 제가 이 희곡을 봤을 때는 아주 나르시스틱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배우니까 좀 그런 성격을 갖기 쉽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아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가 막 중심이고 그런 그냥 나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또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또 희곡으로도 보면 둘의 예술관이 다른 거죠. 그 엄마는 아주 전통적인 연극에서 배우를 해왔고 나름의 연극관을 가지고 있어요. 연극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걸 갖고 있는데 이 아들은 아주 실험적인 연극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 오래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실험적인 연극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지구가 달이 어쩌고 막 그러니까 엄마는 실은 그 아들의 연극관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그걸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세계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모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사랑의 방향이 있어요. 얘는 예를 들면 이 콘스탄틴은 엄마의 인정을 받고 싶지만 엄마는 이 아들보다는 그 보리스라는 젊은 남자에 관심이 있고 보리스는 또 니나한테 관심이 있고 니나를 중심으로 또 다른 또 이 방향이 생겨요. 콘스탄틴은 니나를 사랑하지만 니나를 보리스를 사랑해요. 보리스는 콘스탄틴이 갖고 싶어하는 두 가지를 다 빼앗았어요. 엄마의 인정, 니나의 사랑. 죽이고 싶겠죠.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를 죽이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의사를 둘러싸고도 그 관리인의 부인은 또 의사를 사랑하고 또 의사는 또 엄마를 또 옛날부터 좋아했던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이 희곡은 연극으로도 저도 한 2번 정도 봤고 또 희곡으로도 읽었는데 또 영화로 이번에 보게 돼서 굉장히 또 신기했어요. 처음 보거든요. 영화로는 처음 보는데 연극을 거의 그대로 구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희곡이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구현한 것도 또 나름의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톤 체홉은 희곡도 잘 썼지만 단편도 잘 썼잖아요. 그래서 단편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았죠. 귀여운 여인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단편집들이 많으니까 올 연말에 뭐 읽을 책이 없으시다면 체홉의 글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희곡은 읽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희곡은 역시 상연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게 가장 좋죠. 연극, 영화 이런 형태로 보는 게 가장 좋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안톤 체홉을 공연하고 있다. 섹스피어만큼이나 자주 공연되는 상연되는 희곡이니까 여러분이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어디서든 연극의 형태로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야심적인 연출가들이 특히 갈매기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인물들이 아주 잊지 못할 인물들이잖아요. 하나하나 집에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특히 그 아네트 베닝이 연기했던 엄마 압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젊어 보이냐 아직도 그런 거에 막 집착하고 그래서 연령대도 그 연극 희곡에서는 40대 초반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그 정도면 충분히 늙었다고 봤는데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서 훨씬 이제 60대 정도로 올라간 것으로 세팅을 했지만 역시 그 희곡에서 나왔던 그 엄마의 캐릭터를 정말 잘 연기하고 있죠. 너무나 유명한 희곡이기 때문에 이거 찍는데 뭐 20일인가 뉴욕 북부에서 다 찍었다고 그러죠. 한 번에 그냥 20일 만에 촬영을 다 끝냈다고 들었는데 아마 듣는 순간 모두가 다 알았을 거예요. 제대로 연기 교육을 받은 배우라면 갈매기를 영화로 만들 거고 당신은 이번에 콘스탄틴 역을 맡아달라고 했으면 바로 그 역을 바로 이해하고 아마 영화 현장에 가서 그것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슬픈데 그 슬픔은 그런 거죠. 아마 아까 어떤 분들이 슬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슬픔이 어디서 오는가를 굉장히 탐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톤 체홉은 이것을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코미디라고 써놨거든요. 코미디라고 써놔서 읽는 분들이 이제 당황하세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슬프고 특히 그 마지막에 그 찾아와가지고 니나가 막 그러고 있을 때 아직도 자기 보리스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있을 때 이 바보야 막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비극들 영화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콘스탄틴은 총으로 자살하죠. 희곡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자살하고 의사가 와서 콘스탄틴이 자살했으니까 바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엄마를 모시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보리스 보고 뭐 그런 얘기 죽었다는 게 분명하게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죽었고 니나의 인생은 불쌍해졌고 불행해졌고 막 이런 것인데 왜 코미디라고 했느냐 또 역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톤 체홉은 코미디와 비극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적인 구분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극이 되려면 한 인간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거대한 재앙이 빚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재앙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보통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나왔던 예를 들면 뭐 맨체스터 바이 더 씨 같은 영화가 전형적인 비극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실수로 집에 불이 나서 아이들이 전부 죽어버린 그런 일을 겪고 살아야 되는 그 아버지 이런 사람이 이제 전형적인 그리스 비극이죠. 사소한 실수, 결함 때문에 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코미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시면 인물들의 어떤 실수라는 것은 없어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진 않아요. 아무도. 그냥 계속해서 얘는 얘를 사랑하고 얘는 얘를 사랑하고 얘는 얘를 사랑하는 전형적인 몰리엘의 희극 같은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랑 소동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막 보여주죠. 그런데 읽고 났을 때 너무너무
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왜 인간의 운명에 우주는 관심이 없고 인간들은 왜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냥 즐겁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잖아요. 근데 안톤 체홉은 이런 슬픔을 준다고 해서 비극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코미디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우스꽝스러운 면들이 드러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안톤 체홉이 가진 어떤 작가적 야심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비극으로 비극을 쓰지 않더라도 나는 사람들을 인생에 대한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작가들이 품을 수 있는 야심이고, 특히 작가적 기량이 이제 물 위에 올랐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초연을 했을 때는 안톤 체홉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초연을 했을 때 뭐 실패하고 나서 굉장히 좌절했고요. 모스크바 극장의 연출가는 그 당시에 유명 연출가였는데 이것을 자기는 비극으로 그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안톤 체홉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건 코미디라고 막 얘기하는데, 안톤 체홉의 의견을 묵살하고 연출가가 그 비극으로 장중하게 올리게 되는데, 이게 성공해요. 그런 걸 보면 원작자의 말을 꼭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나중에 성공한 뒤에는 뭐 체홉도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하지만 작가가 그런 야심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작가가 품은 야심은 결국 자기 독자와 관객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독자와 관객들이 이것을 아무리 작가가 코미디라고 써놔도 물론 전형적인 코미디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아주 특이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코미디를 쓰려고 했지만 굉장히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느끼고, 전형적인 비극은 아니지만 더 큰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을 안겨주는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애매하면서 독특한 위치가 아닌가. 이게 단박에 어떤 것들이 잡히진 않겠지만 한 인생이라는 것이 가진 이 악의, 그러니까 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무심한 거죠. 우리 운명이 무심해요. 얘가 어떻게 되든 알 수 없어요. 지나가다 그냥 총을 맞아서 떨어지는 갈매기처럼.